네, 부동산 사소하지만 이익이 되는 다양한 정보들 이 시간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부동산 사이다 진행의 장효윤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임지윤 아나운서와 함께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윤 아나운서 벌써 우리 1월이 된 지가 많이 지났어요. 그렇죠. 10일이 넘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이게 1월 1일이야 벌써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0일이 넘었고요. 이렇게 우리가 숫자에 되게 연연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요즘에는 사실 다 휴대폰, 휴대전화 누구나 다 들고 다니시지만 예전에는 삐삐 가지고 다녔잖아요. 그래서 삐삐 네. 줄도 사고 이렇게 허리에 이렇게 달고 다니는 그런 삐삐 기억나세요? 삐삐 휴대폰 말고 삐삐요? 또 모른 척 하신다. 이미 삐삐 막 들고 다니셨을 그런 세대인데. 자, 퀴즈 내겠습니다. 8282 무슨 뜻이죠? 빨리. 5782, 호출 빨리. 486. 사랑해. 이것 봐. 어딜 속이려고 다 아십니다. 삐삐 야, 엄청 본능적으로 치셨을 거예요. 나와버리네요. 그러니까요. 네. 아, 네. 어디서 이런. 네, 이게 중요한 게 이게 아니고요. 네. 이게 삐삐 암호 외에도 이게 우리가 숫자에 되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경우가 그렇죠. 많잖아요. 네. 7 이러면 행운의 숫자라고 해서 되게 기분이 좋고 아니면 뭐 3은 특별한 숫자. 근데 좀 4에 대해서 우리가 부여하는 의미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맞아요. 이렇게 건물 엘리베이터를 타더라도 4라는 숫자가 죽을 사자와 발음이 같아서 4라는 표시를 안 하고 F 표시를 한다든지 맞아요. 또는 사층이 없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4를 좀 나쁜 의미, 안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숫자 4가 나쁜 숫자는 아니라고 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왜 네잎클로버 보면 굉장히 행운의 상징이잖아요. 그럼요. 네잎클로버도 잎이 4개고요. 그리고 야구나 농구에서도 4번을 단 선수가 굉장히 중요한 선수거든요. 그렇죠. 4번 타자. 그러니까 네. 이게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맞아요. 좋은 거, 나쁜 거 정말 한 끗 차이인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이렇게 뭐 코로나다 또 한파다 여러분들 많이 힘드시고 또 추위에 떨고 계시지만 좀 생각을 바꾸면 이렇게 추운 날 집안에 있을 수 있어서 너무 좋다. 저절로 거리두기가 되는구나. 그리고 마스크 쓰고 다니니까 감기도 안 걸리는구나. 네. 네, 한 끗 차이의 생각 바꾸기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좀 바꿔보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의 좀 긍정적인 투자에 있어서도 오늘 저희 부동산 사이다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1시에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월요일은 부동산 법률 고민 해결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로고스 이윤상 변호사와 전화 연결을 통해서 여러분들 부동산과 관련된 법률 좀 어렵다 느끼시잖아요. 법률 고민 또 명쾌하게 해결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내일 화요일은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고민 부동산 전문가와 함께 여러분들 고민 해결해 드리고요. 수요일은 부동산 풍수, 목요일은 부동산 세무, 금요일은 부동산 경매 관련 고민들 다양한 전문가와 연결해서 여러분들 고민 해결해 드리는 시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고민 해결해 볼 수 있는 방법 어떻죠? 네, 노란톡 오픈 채팅방 부동산 사이다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방송 중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바로바로 올려주세요. 저희가 실시간으로 확인 후에 답변 드리고요. 또 언제든 24시간 열려 있으니까 편하실 시간에 부동산 사이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부동산 사이다 그 첫 번째 순서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사이다에서 이제 매일 오후 1시에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될 장윤입니다. 여러분들을 처음 만나 뵙는 브이로그에 어떤 내용을 담아볼까 고민을 하다가 요즘 다들 비슷한 고민하잖아요. 부동산 고민,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는지 오늘 이제 제가 녹음 왔거든요. 그래서 같이 녹음하는 친구들과 대화하는 거를 좀 자연스럽게 담아볼까 합니다. 다들 지금 한 20대, 30대, 40대들의 부동산 고민 어떤 게 있는지 들어볼게요. 자, 어떤 고민 가지고 계세요? 언니는 요즘 어떤 고민 가지고 계세요? 아니 근데 솔직히 이런 고민은 드는 게 전세 그 연장했는데 계속 오르니까 이걸 계속 오르면서 가야 되나? 아니면 사야 되나? 이러면서 근데 시기가 너무 차이 되는 건지 이번에 안 샀다가 또 계속 또 오르는 건지 이런 거지. 전세가 계속 이렇게 오르다 보니까 이제 계속해서 전세를 살아야 될지 아니면
매매를 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다들 젊은 층도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비슷한 고민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고민 가지고 계신다면 지금 빨리 노란 채팅창에 들어오셔서 고민 남겨주시면 저희가 인사도 많이 드리고 여러분들 고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많이 들어와 주세요. 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부동산 사이다 노란톡 오픈 채팅창에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창에 부동산 사이다 검색하셔서 많은 분들 접속해 주시고요. 오늘은 부동산 법률과 관련된 상담 또 저희가 방송 중에 무료로 고민 해결해 드립니다. 어디다 고민 해결해야 하나, 어디에다 또 고민을 말 못할 고민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채팅창 들어오시면 실시간 고민 해결해 드리고 또 여러분들의 의견 실시간도 소통하는 시간이니까요. 많은 분들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사이다 이슈 팩트로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이 시각 부동산 시장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뉴스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불로소득이라더니 슬그머니 양도세 완화 꺼내든 여당이라는 뉴스예요. 그래서 이 양도세 세금에 관해서 좀 완화하겠다라는 이유를 좀 살펴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계속해서 공급 부족 아니면 다주택자들이 많은 매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도세를 완화해서 그러한 매물들이 좀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다주택자 매물을 유도하려는 정책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장의 정책들이 좀 통할 수 있기를 바라보고요.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서울 상위 20% 아파트 전세값이 평균 10억 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이게 서울 평균 아파트값이 7억 원, 매매가가 7억 원을 돌파했다라는 뉴스가 불과 작년에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전세값, 물론 상위 20%이기는 하지만 전세값까지도 이제 평균 10억을 돌파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세값이 고공행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조금 나도 내 집 마련에 나서봐야 될까 아니면 조금 더 관망해야 될까라는 궁금증 많으실 것 같고요. 그런 고민은 지금 노란톡 오픈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내일은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고민 해결해 드리는 시간이라서 내일 또 여러분들의 고민까지 저희가 다 체크해놓고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조금은 상반된 이야기가 뉴스가 있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새 실거래가 하락한 아파트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상위 20% 아파트는 꿈쩍 안 하는 것 같아요. 전세값은 방금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데 그래도 실거래가가 하락하고 있는 아파트가 조금은 나타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게 계속해서 이어질지 아니면 해가 바뀌면서 지금 잠시 주춤하는 건지를 조금 지켜봐야 되는 시장의 상황들 그리고 부동산 시장의 흐름들 저희 방송에서 계속해서 짚어드릴 거니까 함께해 주시고요. 만약에 계속해서 이렇게 실거래가가 하락하는 그러한 흐름이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 실거주자분들은 이제 좀 내 집 마련을 해야 될 땐가 하는 고민도 해보실 수 있는 것 같으니까요. 흐름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고요. 다음 뉴스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재개발 기대에 들썩이는 빌라촌 알고 보면 안 되는 곳 많아라는 뉴스입니다. 이게 워낙에 아파트 가격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빌라 투자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돌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빌라 중에서도 좀 노후돼서 이제 재개발이 꼭 필요한 재개발이 되면 아파트로 들어설 만한 그러한 노후된 빌라의 투자자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데 쭉 살펴보면 그 노후도를 잘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공공재개발 시범 사업에 지원을 했다가 노후도를 충족하지 못해서 퇴짜를 맞은 구역이 속출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투자자분들의 피해가 좀 우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정말 공공재개발이 가능한 지역인지 노후도를 잘 따져보시고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뉴스 계속해서 이제 살펴봤는데요. 오늘의 주요 뉴스는 여기까지 좀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임지훈 아나운서와 함께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볼 어떠한 또 포인트는 뭔지 키워드를 통해서 확인해 볼까요? 네, 이 시간 가장 핫한 부동산 이슈에 대해서 키워드로 정리해봤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사상 최고 5668 황제 분양 분상제 무력화. 네, 이렇게 네 가지 키워드를 살펴봤습니다. 뭐 황제 분양이라는 말은 이제 저희가 키워드만 봐도 짐작이 가는데 네. 5668, 뭐 사상 최고 이거는 과연 뭘 뜻하는 건지 저희가 잠시 후에 지훈 아나운서 코너에서 자세하게 주제에 대한 분석 도와드리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들도 지금 키워드 보여드렸습니다. 이 네 가지 키워드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도 궁금하거든요. 노란톡 오픈 채팅창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의 의견도 자유롭게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 키워드와 관련된 자세한 이슈 팩트 분석 도와드리겠습니다. 바야흐로 1970년대 초 부동산 현장에 심심치 않게 목격되던 여성들이 있었으니 그 이름하야 복부인. 복부인의 연령은 대부분 30, 40대로 양장을 즐겨 입고 사철태가 크고 굵은 안경을 즐겨 끼고 다녔다. 복부인은 500만 원을 5장이라고 표현하며 약간의 콧소리를 내며 삿대질을 곧잘 한다. 이건 얼마에 샀슈? 5장이면 만사 오케이야. 그런데 저 건물은 왜 저 모양으로 생겼어? 아주 저질이구만. 복부인은 있지만 복남편은 없는 거 알죠? 그만큼 부동산 시장의 막강 파워 아닙니까? 저 복부인에게 배우는 부동산 알짜 정보 궁금하면 바로 노란톡 부동산 사이다로 오세요. 네, 부동산 사이다 저희가 좀 전에 키워드 네 가지 좀 보여드렸습니다. 사상 최고 5668 그리고 황제 분양, 분양가 상한제 무력화라는 네 가지 키워드 올려드렸는데 바로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하게 될 레미안 원베일리의 일반 분양가와 관련된 키워드였습니다. 눈치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3.3제곱미터당 저희가 앞서서 이제 5668의 키워드였죠. 5,668만 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분양가 시장이 굉장히 출렁이고 있어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역대 최고 분양가가 나온 이유. 왜 그런 걸까요? 엄청나요. 네. 사실 이번 결과를 보고 많은 분들이 좀 기대감도 표했고 또 놀라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반응이 있었는데요. 네. 차근차근 짚어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반포의 대장주 아파트이자 서울 시내에서 가장 비싼 집이라고 불리는 반포 아크로 리버파크와 도로 하나 두고 마주보고 있는 곳이 바로 반포 원베일리입니다. 현재 입주민 이주와 아파트 철거가 진행이 된 상태고요. 또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데요. 일반 분양가는 말씀드리다시피 3.3제곱미터에 약 5,668만 원으로 역대 최고 분양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현재 분양가 상한제를 사실 적용받은 지역인데도 이 전보다 책정된 가격이 16%가량 더 올랐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공시지가의 상승 때문입니다. 이렇게 분양 가격은 이제 뒤에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건축비 그리고 토지비 가 좀 합쳐져서 책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사실 건축비는 정해져 있습니다. 많은 입찰 업체들이 이미 뭐 요모조모 항목을 따져서 건축비는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토지비, 즉 지가가 오르다 보니까 이제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을 받음에도 이런 높은 가격이 형성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를 통해서 이번에 레미안 원베일리가 상한제가 적용된 지역이고도 최고의 가격을 기록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일각에서는 정부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이게 그렇죠. 분양가 상한제가 오히려 원베일리의 분양가를 좀 높이는데 한몫을 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 건데 이게 공시지가
주가와 좀 상관이 있죠. 그럼요. 정부는 예전부터 한 2, 3년 전부터 이제 부동산 정책을 강화하면서 집값 안정화를 내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양가는 5에서 10% 예전보다 훨씬 더 내려갈 것이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는데 이번 결과만 보더라도 사실 오히려 그 반대의 결과가 나오게 됐죠. 그래서 좀 오히려 정부가 더 무력화시킨 것 아니냐, 이러한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아무래도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을 좀 높이기 위해서 공시지가를 높이고 또 이에 따라 세금이 또 증가되다 보니까 많은 반발이 일었는데 심지어 이렇게 분양가 상한제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분양가 상한제가 최대의 가격을 오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공시지가는 분양가 산정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이 택지비 말씀드린 것처럼 지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 최근에 이런 서울의 공시지가가 정말 치솟게 되면서 토지 감정평가 금액이 높아진 결과 오히려 분양가 상한제가 더 득이 됐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원베일리 상황을 본 정비업계 반응이 역시 참 미묘할 것 같습니다. 살펴볼까요? 네, 올해 전국 표준 공시지가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 10.37% 올라서 역대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이거는 최근 10년 내에 가장 높은 수준인데요. 세종은 12.38%, 서울은 11.41%, 광주는 11.39%, 부산 11.08%, 대구는 10.92% 순으로 세종, 서울, 광주, 부산, 대구 순으로 높았습니다. 이렇게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서 2030년까지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을 90%까지 끌어올리겠다라고 했는데요. 올해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68.4%입니다. 작년 11월 3일 날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라서 올해죠. 2021년에 현실화율 목표를 68.6%로 잡았는데 거의 근접한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시지가의 영향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최고가를 치면서 많은 정비업계들, 특히 강남권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들이 여러 가지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상당히 희망적이고 좀 고무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늘리고 타당성을 평가하게 된다면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들은 이제 재건축 일정을 연기하거나 또 최악으로는 후분양까지 사실 생각을 해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양가 상한제 5,688만 원을 찍은 원베일리의 사례를 보면서 오히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안한 분양 가격보다 더 낫다, 더 좋다 이런 분위기에서 이제 그러면 분양가 상한제 지역을 지정할 것을 좀 꺼릴 이유가 없다라면서 좀 오히려 반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깜깜이 심사라든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이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한 반발도 좀 커질 전망이고요. 그중에서도 이 강남권 재건축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처음에 분양이 들어가고 또 가장 대단지인 강동구의 둔촌 주공 아파트 같은 경우에 가장 먼저 반응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조합원 대거 물갈이를 하고 변호사도 재선임을 하면서 분양 일정에 좀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이제 선 사례가 있다 보니까 우리도 좀 분양가를 높게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원래는 HUG가 한 2,900만 원 정도로 예상을 했었는데 3,000만 원 이상 또는 최대 3,500까지 예상을 하면서 분양가 상한제에 걸맞지 않은 어떻게 보면 최고의 이런 또 금액을 한번 찍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뭐 예전에는 탈서울 했지만 이제는 서울뿐만 아니라 서울 인근의 수도권 아파트들까지도 가격이 들썩이면서 다시금 서울로 돌아오는 투자자들의 그런 이야기를 저희가 또 이슈 팩트에서 이야기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의 아파트값이 다시 또 오르지 않을까. 그러면서 또 관심을 가졌던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서울 재건축 아파트입니다. 근데 지금 계속해서 서울 재건축 아파트들의 가격이 고공행진하고 관심이 모이고 있는 만큼 흐름 체크도 또 저희 부동산 사이다에서 정확하게 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 지금 노란톡 오픈 채팅창 확인을 해보니까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고민들도 많이 올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투자와 관련된 상담은 저희가 내일 또 부동산 전문가와 함께 여러분들 고민 해결해 드릴 거니까 계속해서 투자 상담도 좋고요. 또 오늘은 이윤상 변호사와 함께 부동산 법률 고민 해결해 드리는 시간이니까 부동산과 관련된 법률들 어디서 마음
터놓고 얘기하지 못했던 고민들까지도 올려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사이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희가 방송 중에 전해드리는 이야기들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거 여러분들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투자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꼼꼼하고 신중하게 결정하시고요. 본인의 판단이 가장 중요하니까 저희가 전해드리는 정보를 바탕으로 끝까지 신중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요. 여러분들 노란톡 오픈 채팅창 부동산 사이다방에 올려주신 법률 고민 해결해 드리는 코너로 돌아오겠습니다. 서울의 중심, 강남의 중심, DK 밸리뷰 서초가 들어섭니다. 교통도 생활도 교육도 밸리뷰로 시작한다. 트리플 역사권에서 누리는 프리미엄 주거 라이프, 쾌적한 교통환경, 편리한 생활 인프라, 서초구 개발 계획의 밝은 미래 가치까지 완벽한 투자 가치를 만나는 최고의 기회. 새로운 강남 라이프의 시작, DK 밸리뷰 서초에서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부동산 사이다 임지윤입니다. 저는 지금 믿을 수 있는 그리고 정말 괜찮은 부동산을 위해서 직접 발로 뛰기 위해 이렇게 집 밖으로 막 나왔습니다. 저는 이렇게 직접 발로 뛰면서 부동산 정보를 알아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언제라고요? 바로 평일 오후 1시입니다. 앞으로 평일 오후 1시간 동안 저와 함께 부동산에 대한 요모조모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특히 노란톡에 접속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노란톡에서 저와 함께 많은 이야기 나누면 제가 인사도 해드리고 정보도 드리고 또 답글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사이다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들 또 여러 가지 궁금한 이야기들 많이 가져가시고요. 평일 오후 1시 부동산 사이다 잊지 않고 꼭 시청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방송에서 만나요. 네, 부동산 사이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노란톡 오픈 채팅창에 또 많은 분들 고민 올려주고 계십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법률과 관련된 고민 해결해 드리는 시간이고요. 자, 정말 골치 아픈 부동산 법률 고민은 이분과 함께 해결해 보세요. 법무법인 로고스의 이윤상 변호사 연결이 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사실 지금까지 이런 법률 고민을 나누거나 또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하기 원하시는 분들이 어디를 가야 되는지 또 막상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 상당히 많이 고민을 하셨을 텐데 바로 여기입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부동산 사이다 방 들어오시면요. 이렇게 로고스 법무법인 로고스의 이윤상 변호사가 아주 친절하고 세세하게 설명을 해드립니다. 게다가 개인정보 보장해드리고요. 또 고민 올려주실 때 조금은 좀 자세하게 상세하게 올려주시면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이야기 많이 전해드리니까요. 지금 즉시 부동산 사이다 방 노란톡 오픈 채팅방 부동산 사이다 방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네, 부동산 법률과 관련된 고민 많이 올려주고 계시고요. 지금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고민도 올려주고 계시는데 좋습니다. 여러분들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고민은 저희가 내일 해결해 드리고요. 오늘 올려주셔도 저희가 내일 방송 중에 또 실시간 고민 해결해 드릴 거니까 지금이라도 고민 있다 하시는 분들은 주저 마시고 올려주세요. 자, 법무 관련된 고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8월에 작년이겠죠. 작년 8월에 16년 된 빌라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겨울이 되니까 결로가 심하게 생기네요. 거래한 부동산에서는 중개하자로 매도자한테 책임을 물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 사항인 건가요? 변호사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저희가 몇 번 이런 유사한 질문에 대해서 답은 드리긴 했었는데, 네. 겨울에 결로라든지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는 뭐 단열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른 뭐 그 누수나 이런 걸로 인해서 또 결로가 생길 수도 있는데요. 이런 문제들이 다 어쨌든 중대한 그런 부분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거를 수리해줄 의무는 임대인에게 있는 것이 맞아서요. 네, 그래서 요거는 매도하신 분이네요. 네. 그래서 매도인의 경우에도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라고 해서 이렇게 하자가 있는 물건을 판매를 했을 때는 그 하자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 맞고요. 부동산의 경우도 마찬가지라서 매도인에게 이런 결로에 대한 부분 전혀 설명이 없이 이렇게 매매가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매도인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시거나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매도인분한테 이걸 수리를 해주거나 아니면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배상을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하시는 것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네, 아무래도 좀 날씨가 추워지다 보니까 저희 부동산 사이다 방에 법률 고민으로 이런 결로 현상, 중대 하자 문제가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여러 번 짚어드렸지만 사실 법률 다툼의 여지가 있고요.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겨울에 결로 현상 같은 경우는 매도자의 이런 책임을 물 수가 있고 또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약 당시에 꼼꼼하게 설명이 없었다면 수리나 배상이 가능하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네. 날씨가 정말 너무 많이 추워졌잖아요. 네. 너무 많이 추워지다 보니까 정말 이런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런 피해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면 좋겠어요. 다음 고민도 확인해 볼까요? 이거 너무 궁금해서 주말 내내 기다렸습니다 와.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꼭 읽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다가구에 살고 있습니다. 작년에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어요. 작년 12월에 배당 요구 신청을 했고요. 경매가 진행되기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경매 배당 우선순위나 9월 달에 이사를 해야 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입니다. 이사 가기 전에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하려고 하는데 경매에 넘어갔는데도 지금 신청해도 되는 건가요, 변호사님? 네, 우선 그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라는 것이 그 제3자에 대한 대항력, 그러니까 거래 관계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도 내가 여기 지금 임차를 해서 살고 있습니다. 이거를 공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요. 네. 원래는 이런 요건을 갖추려면 뭐 다들 잘 알고 계시지만 전입신고나 확정일자 두 가지를 반드시 해놓으셔야 이런 대항력이 발생을 하는 것인데 네. 그거를 대신해서 이제 임차권 등기 명령만 해놓으시면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라서 임차권 등기가 되면 그 이후에는 이사를 가시더라도 그 대항력이 유지가 되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사를 가야 하시는 상황인데 경매가 진행되는 중이라고 한다면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셔가지고 임차권 등기를 격려해 놓으시면 그 이후에는 이사를 가셔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대항력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경매에서도 배당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이라도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하셔가지고 등기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빠르게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하시는 것이 이사 후에도 또는 이사 전에 경매가 낙찰이 돼서 배당이 될 때도 유리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배당 우선순위 신청을 하셨으니까 좀 확실하게 임차권 등기 명령까지 좀 신청을 해놓으시는 게 안심할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부동산을 전혀 모르는 초보입니다. 라면서 올려주셨어요. 저희 법률 관련 고민뿐만 아니라 저희 부동산 투자 고민이든 경매 고민이든 아예 기초적인 질문도 대환영이니까 부동산 초보분들 특히나 더 많이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등기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하고 올려주셨어요. 등기의 종류와 등기가 왜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등기가 안 된 새 건물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데는 들어가면 위험한 건가요? 라고 올려주셨는데 어떤가요, 변호사님? 네, 우선 등기는 부동산 등기는 기본적으로 이제 보존 등기라는 그러니까 처음에 부동산을 신축을 하게 되면 보존 등기라는 것을 먼저 하게 돼 있고요. 보존 등기를 하게 되면 그 이후에 이제 그 보존 등기 이후에 뭐 소유권 이전이 되게 되면 그 등기에다가 소유권 이전됐다는 그런 것들을 표시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가 안 됐다고 하는 것은 이 보존 등기가 안 됐다는 것인데요. 보존 등기가 격려가 안 됐으면 이 집의 어떤 권리 관계가 지금 명확하지 않은 상황인 거거든요. 왜냐하면 부동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는 등기로 모든 권리 관계를 공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어떤 권리 관계의 변동이나 이런 게 있더라도 등기가 안 돼 있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존 등기가 반드시 격려된 집에 들어가셔서 전세로 들어가시던 뭐 월세를 하시던 어쨌든 임차권 설정하실 때는 그 등기가 설정된 집으로 들어가시는 것이 당연히 훨씬 좋고요. 등기가 안 돼 있다고 한다면 그 집주인에게 보존 등기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실 수 있으니까 우선 등기를 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당연히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부동산을 처음 접하게 되면 사실 말도 용어도 너무 어렵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변호사님이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우리도 이제 주민등록등본이 한 사람마다 있듯이 부동산에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이런 권리관계를 따지는 등기가 중요하다. 그래서 보존등기를 아마 가장 처음에 접하실 거고 여러 가지 그런 권리사항을 볼 수 있는 장부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또 등기가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등기가 안 된 집에 들어가는 것은 조금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위험한 매수는 피하는 게 좋으니까요. 그렇죠. 이렇게 네. 고민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창 부동산 사이다 방에서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접수받고 해결해 드리고 있어요. 오픈 채팅창 들어오셔서 부동산 사이다 검색하시면 쉽게 입장이 가능하시니까요. 여러분들도 부동산과 관련된 고민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주저마시고 오픈 채팅창 들어오셔서 고민 올려주시면 이렇게 특히나 오늘은 법률과 관련된 고민 해결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로고스의 이윤상 변호사와 함께하면서 여러분들 고민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많은 분들 올려주시고요. 다음 고민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전세 대출이 다 안 나와서 집주인이 직접 돈을 빌려주겠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카드론 같이 이율이 센 대출을 말하는 것 같아요. 좀 부담이 되는데 이렇게 계약을 해서 진행해도 법적으로는 변호사님 문제가 없는 건가요? 아니면 괜찮은 건가요? 네, 우선 그냥 보기에는 법적으로는 특별히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집주인이 전세금이 모자란다고 해서 집주인이 빌려주거나 하는 경우가 흔하지는 않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아마 있을 것 같은데 그 집에 그러니까 전세금을 좀 지나치게 높게 받았다든지 높게 책정을 해놨다든지 그런 부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꼭 이 집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전세 자금이 모자라서 집주인에게 돈을 빌리겠다고 하신다면 그것도 특별히 법적으로 문제가 되진 않지만 이런 경우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흔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 빌린 돈도 반드시 전세 보증금에 포함시켜서 전세금을 보증금 금액을 확정해서 그렇게 계약서에 일단은 적으시고 그 집주인에게 빌린 돈에 대해서는 또 별도로 차용증도 작성을 하시고 좀 여러 가지 그 상황에 대해서 정확히 문서화해서 이렇게 문서를 좀 남겨 놓으시는 게 우선은 안전하실 것 같고요. 집주인에게 한번 좀 확인을 다시 한번 하셨으면 좋겠네요. 왜냐하면 이런 경우가 흔하지는 않기 때문에
근데 뭐 법적으로 특별히 당장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네. 네. 지금 상황만 봐서는 사실 법적으로 문제될 거는 없지만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율이 좀 셀 수도 있고 또 집주인과의 돈 거래가 사실 흔한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계약서에 뭐 특약 상황이라든지 해서 보증금과 함께 빌린 돈을 기록을 해놓는다든지 아니면 차용증을 뭐 공증을 받는다든지 해서 좀 확실하게 해놓으시는 게 좀 뒤탈이 없는 문제가 없는 거래가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왜 굳이 그렇게 하나 네. 좀 의심스럽기는 했는데 급하신가 봐요. 네, 네. 이렇게 의심을 품고 하나하나 다 자세히 알아본다고 나쁜 거는 아니니까요. 네. 고민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문자도 확인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임대사업자 주택의 세입자는 계약갱신 청구권과 상관없이 재계약 연장이 계속 가능한 건가요? 임대인이 전세 계약 후에 근저당 설정은 가능한지요? 그럴 경우에 세입자에게 꼭 알려야 되는지요? 세입자가 거절하면 불가능한 건지 꼭 알려주세요 하셨거든요. 어떤가요, 변호사님? 네. 앞선 질문은 제가 죄송하지만 잘 못 들었고 뒤에 임대인 전세 계약 후에 근저당권 설정이 가능한지를 물어보셨는데 네. 임대인이 네. 전세 계약 설정 후에도 시가 그러니까 건축물의 아파트나 이런 건축물의 가치가 더 높다고 한다면 전세금보다 그 남는 부분에 대해서 근저당권 설정하시는 것이 당연히 가능하고요. 그 부분은 대출을 해주는 금융기관에서 남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억짜리 건물에 5억짜리 전세 계약이 있다고 한다면 남은 5억 원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에서 대충 한 60~70% 정도로 산정을 해서 근저당권 설정을 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요. 네. 당연히 그 남은 가치가 있다면 근저당권 설정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앞 질문은 제가 죄송한데 제가 잘 못 들어서 한 번 더 다시 말씀을 해주시면. 네네. 앞부분은 임대사업자 주택의 세입자는 계약갱신 청구권과 상관없이 재계약 연장이 계속 가능한지 여쭤보셨거든요. 임대사업자라고 하더라도요. 임대인 임대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세입자는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를 하셔야 되고요. 묵시적 갱신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임대사업자가 임대하는 주택이라고 해서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별도의 어떤 계약갱신 요건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임차인과 동일하게 계약갱신을 청구하셔야 됩니다. 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고민 남겨주신 것처럼 재계약 연장이 가능하고요. 임대사업자나 아니면 개인일지라도 임대차보호법은 똑같이 적용이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전세 계약 후에도 근저당권 설정은 가능합니다. 당연히 가능하니까 이 부분도 해결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고민 해결해 드리고요.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네, 지금도 많은 고민들 올라오고 있는데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부동산 사이다 들어오시면 지금 이렇게 화면으로 보이실 거예요. 노란톡의 상황이 똑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직접 고민이나 질문들 올려주시면 되고요. 특히 오늘은 머리 아프고 어려운 법률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을 우리 이윤성 변호사와 함께 해결하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 들어오셔서 고민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여러분들 남겨주신 부동산과 관련된 법률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민 확인해 볼게요. 집을 한 채 보유 중인데요. 월세 세입자들이 거주 중입니다. 가로주택 이슈가 있는데 만약에 진행되게 되면 철거 시에 세입자들이 나가야 되겠죠. 그럼 2년 계약이 지켜지지 않으니까 세입자가 문제를 삼을 수 있는 건가요? 이주 비용이나 이런 거를 집 주인인 그러니까 보내주신 분이죠. 제가 챙겨줘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하셨어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어떤 지역이 노후화됐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원인으로 해서 재개발이 있거나 한 경우에는 그 임대차 해당 지역에 있는 임차인들의 경우에는 안타깝지만 현재는 어떤 그것에 대해서 어떤 대항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은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약간 지금 미비돼 있어서 좀 문제도 많이 되고 있기는 한데 어쩔 수 없이 어떤 그 지역 전체가 재개발을 한다거나 재건축을 한다거나 어떤 노후화되어서 안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보수를 하게 된다거나 리모델링이죠. 그런 경우에는 임차인이 계약 기간과 상관없이 이제 퇴거를 하셔야 돼서요. 이런 경우는 별도로 임차인이 여기에 대해서 대항을 해서 기간을 연장한다거나 이렇게 하실 수는 없고요.
또 이주 비용에 대해서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 재개발 사업 주체나 재건축 사업 주체가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도록 돼 있고요. 그래서 임차인에게 필요한 이주 비용 뭐 이런 것들을 그 주체가 지급을 할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뭐 집주인분께서 이런 이주 비용을 감당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네, 우리 월세 세입자들을 생각하는 임대인의 마음은 참 따뜻하고 좋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분들을 좀 대항할 수 있는 법률이나 어떤 보상금 체계가 정확하게는 지금은 현재로는 이제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개발 업체라든지 공사 업체에서 임차인에게 이러한 상황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이주 비용이라든지 위로금조의 금액을 지급할 수도 있다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좀 찾아보시고 실제 월세 세입자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좀 지급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우리 지훈 아나운서가 개인적으로 질문 드릴 게 하나 또 있다고. 네. 여기 노란톡 오픈 채팅방 부동산 사이다 방에도 올려주셨는데 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비슷한 일이 얼마 전에 있어서 이분 사연이 좀 궁금했어요. 이제 보일러 온수가 잘 안 나와서 기사님을 불러 AS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노후가 심한 보일러라 부품 고장이라며 부품 교체를 해줬는데요. 비용은 7만 원 정도 나왔는데 이 비용은 임대인과 세입자 중에 누가 내야 되나요? 비용이 너무 크지 않아서 달라고 하기도 그렇고 또 제가 내기에도 7만 원 비싸네요. 이렇게 보일러가 수명이 다해서 언제 고장나도 이상하지 않다고 하던데 임대인은 계속 쓰라고 하고 엔지니어 분은 난방비도 비싸니까 교체가 맞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체하지 않는다고 하면 세입자는 더 비싼 난방비 내며 살 수밖에 없나요? 라고 올려주셨는데 제가 얼마 전에 비슷한 일을 딱 겪었거든요. 7만 원을 사실 전화해서 집주인한테 달라고 해야 되는데 하기도 좀 죄송스럽고 다음 네. 연장할 때 왠지 좀 민망하기도 하고 그런데 딱 누가 올려주셨어요. 변호사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뭐 애매하죠 이런 경우가 사실은. 네. 그런데 이제 원칙적으로 좀 따져보자면 그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는데 어쨌든 그 사용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들, 그러니까 뭐 어떤 기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내가 이 집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본질적이고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임대인에게 수리 의무가 있는 것이 맞아서요. 보일러나 이런 것 관련된 것도 원칙적으로는 임대인이 수리를 해주시는 것이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다만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비용이 뭐 몇만 원 정도 나오는데 그때마다 임대인에게 이런 것들 요청하는 것이 좀 민망하실 수도 있고 해서 임차인분들이 해결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네. 원칙적으로는 임대인에게 수리 의무가 있다고 생각은 하시고 네 그렇게 좀 임대인에게 부탁을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소액이라고 하셨지만 사실 7만 원도 뭐 적은 돈은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이제 그렇죠. 임대인이 고쳐주시거나 아니면 돈을 지불해 주시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노란톡 오픈 채팅창 부동산 사이다방에 여러분들 고민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방송만 보시고 채팅창 안 들어오신 분들 채팅창에 쉽게 들어오실 수가 있거든요. 오픈 채팅창에 부동산 사이다 검색만 하시면 들어오셔서 실시간으로 또 고민 해결해 보실 수가 있으니까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고요. 다음 고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저는 임대인이고요. 작년 여름쯤에 임차인네 가게에서 불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피해액이 700만 원 정도가 나왔고요. 저희는 화재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어서 100% 보상을 받았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갑자기 내용 증명을 보내온 거예요. 보니까 피해액이 2천만 원이다 라면서 보내왔는데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라고 보내주셨거든요. 아마 이런 경우는 나중에 소송을 가시게 될 확률이 높으실 것 같은데 조금 아무래도 다툼이 있으실 수밖에 없으시겠죠. 근데 아마 그 불이 난 원인이 그 어떤 가게가 노후화됐거나 어떤 가게 구조적인 문제에서 아마 발생됐을 확률이 높은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 임차인이 본인 과실이나 잘못에 의해서 불을 냈다고 한다면 이렇게 내용 증명을 보내진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아마 구조적인 문제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네요. 그래서 네. 만약에 그런 문제라면 임대인분이 그 모자라는 그 배상액에 대해서 임대인분이 상환해줄 의무가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다만 그게 2천만 원 구체적인 금액에 대해서는 이게 서로 쌍방 주장하는 바가 다르다면 어쩔 수 없이 이런 문제는 소송으로 가서 해결은 해야 될 것 같은데 원칙적으로 임대인분이 그 책임을 지시는 것이 그 이런 구조적인 문제에서는 임대인분이 책임을 지시는 것이 맞는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네, 소송까지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이제 전문가의 말씀이셨고요. 또 피해액에서 아마 조정이 좀 힘들기 때문에 좀 소송으로 해결을 하셔야 될 것 같고 화재의 원인이 중요한데 아마 임차인이 내용 증명을 보낸 거 봐서는 건물의 노후와 같이 임대인 쪽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좀 꼼꼼히 따져보시는 것도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왜 불이 났는지 이게 뭐 임차인의 부주의가 아니라면은 좀 문제가 좀 더 복잡해질 것 같아요. 네. 화재 원인을 꼼꼼히 살펴보시고요. 다음 질문도 확인해 볼게요. 임차권 등기 명령이나 전세권 설정은 만기 전에 세입자가 임의로 할 수 있는 건가요? 하고 남겨주셨네요. 네네. 세입자분이 임차권 등기 명령도 신청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하실 수가 있고요. 등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칙적으로는 그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임차인이 신청을 해서 받으시는 것이 가능하고요. 임차권 등기 명령, 전세권 설정 등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은 잘 하시지는 않으시는데 네. 전세권 설정 등기 같은 경우에는 계약 기간 중에 하셔야 되는 것이 맞는데 임차권 등기 명령 같은 경우는 계약 기간 이후에라도 아까 저희가 다뤘던 사연에서 봤던 것처럼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이사를 가야 되는데 대항력을 유지하시는 경우에는 계약 기간 끝나고서라도 신청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네, 아시고 요 두 가지를 그냥 본인이 직접 임차인 분이 신청을 하셔도 이렇게 설정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네, 전세권 설정은 이제 만기 전에 그리고 임차권 등기 명령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이후에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집주인의 좀 동의가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쉽게 받아주지는 않기 때문에 하지만 임차인이 또 먼저 가서 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노란톡 오픈 채팅창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사이다 오픈 채팅창에 법률과 관련된 고민 많이 올려주고 계시고요. 다음 고민 확인해 볼게요. 5년 전에 남편이 집담보로 1억 5천을 대출받아서 핸드폰 매장을 냈습니다. 1억 5천을. 남편은 그 뒤로 생활비를 주지 않고요. 아이고. 제가 벌어서 5년 동안 5천만 원을 갚았지만 작년 5월에 다시는 사업을 안 하기로 한 남편이 제 인감으로 몰래 5천만 원을 대출을 받아서 다른 사업을 또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믿음이 없어서 이혼하고 싶은데 제 집은 공동면이고요. 며칠 전에 다시 대출을 받아서 1억 8천만 원의 담보 적용이 아이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집을 팔 수 있는 거죠. 와, 이거 사연만 봐도 속이 터지네요. 그러게요. 남편 혼나셔야 되겠어요. 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질문이 집을 팔 수 있냐는 질문이셔서 네네. 집은 당연히 지금 본인 집의 가치에서 네. 지금 담보로 받으신 1억 그러니까 5천만 원 갚으셔서 1억에 1억 8천, 2억 8천의 그 담보를 제외한 가치가 있다면 네. 당연히 파시는 것은 가능한데요. 네. 지금 문제가 공동명의로 돼 있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공동명의인 경우에는 뭐 지분 표시가 없다면 원칙적으로는 50대 50 이렇게 지분을 가진 것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권리관계는 등기로 표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동명의로 등기가 돼 있으시면 현재 지금 부인분이 가지신 가치는 절반밖에 없거든요. 이 집에는. 네. 그래서 그 절반을 매도는 하실 수가 있는데 절반은 또 매도를 현재는 하실 수 없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정말 이혼을 하신다고 하신다면 재산 분할을 통해서 그러니까 집을 먼저 파시는 것보다는요. 재산 분할 절차를 통해서 그 남편과 부인분의 어떤 권리 관계, 그러니까 누가 더 이 집에 대해서 더 기여를 많이 했는지 이런 것도 다 확인을 받으셔가지고 그 후에 이 집에 대한 권리가 만약에 더 부인분에게 더 있다고 한다면 확정 판결을 통해서 뭐 지분 정리를 하신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서 그 이후에 매도를 하시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지금 파시는 것은 좀 추천드리기가 힘들겠네요. 네. 네, 지금 현재보다 확실하게 이혼에 대한 생각이 있으시다면 재산 분할을 통해서 지분이라든지 아니면 금액 분할에 대한 좀 공부 또는 뭐 고민을 좀 해보시는 게 더 좋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특히나 정말 이런 고민은 우리가 어디 가서 친구들한테도 말 못할 그렇죠. 그런 고민인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부동산 사이다 노란톡 오픈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전문가와 함께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런 고민
고민이 있다면 속으로 끙끙 앓고 계시지 마시고요. 노란톡 오픈 채팅창 들어오셔서 고민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법무법인 로고스의 이윤상 변호사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에도 법률 고민 이윤상 변호사와 함께 하니까요. 많은 분들 고민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특히나 내일은 여러분들 아마 가장 고민이 많으신 아니면 가장 관심이 많으신 부분일 거예요. 부동산 투자 지금 해도 괜찮을지, 앞으로 아파트 가격 계속해서 오를지, 빌라의 가격은 어떻게 될지, 전세값은 좀 잡힐지, 어느 지역에 어떻게 투자를 해봐야 될지라는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궁금증 내일 전문가 스튜디오에 직접 모시고 여러분들 고민 해결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창에 지금부터 올려주시면 지금 올려주신 고민도 저희가 내일 해결해 드릴 거니까 많이 올려주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오늘은 뭐 법률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고요. 또 청약과 관련된 이야기도 나눠봤는데요. 분양과 관련된 이야기도 저희가 나눠봤는데 방송 중에 전해드리는 정보들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점, 여러분의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끝까지 꼼꼼하고 신중한 결정 최종적으로 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저희가 세금 법률 풍수 경매까지 이 시간 실시간 또 여러분들 고민 해결해 드리는 시간이니까요. 내일 오후 1시도 많은 분들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생생한 현장감 소통하는 투자시대 부동산 사이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또 방송 어떻게 또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네, 유튜브에 접속하시면요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고요. 또 노란톡 오픈 채팅방도 쉬지 않고 있습니다. 언제든 들어와 주세요. 네, 저희 내일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